사랑보다 돈을 택한 아내,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우리 부부의 이야기. 나는 박민수, 아내 이수진과 같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수진이는 고객관리 파트의 담당자이고 난 IT팀 팀장을 맡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수진이의 직무가 정확히 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가끔은 고객을 과하게 챙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우리 부부는 꽤 잘 맞는 편이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낡은 집도 최근에 리모델링을 마쳤고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두 아이, 13살 하윤이와 11살 지우가 있었다. 서로의 부모님과도 가까운 거리에 살며 자주 왕래했고 주변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우린 모두 30을 넘긴 나이였지만 아직 서로가 서로에게 잘 어울리는 부부라 믿었다. 아내 수지는 키가 175cm로 늘씬하고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사람이었다. 생동감 있고 활기찬 성격이라 집 안에서도 가만히 있는 날이 드물었다. 나는 그녀와 같은 키를 가졌고 머리는 옅은 갈색. 자전거 타기와 러닝을 좋아해서 마른 체형의 체력도 꽤 좋은 편이다. 다만 그렇게 티나는 운동마니아는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의 중요 고객인 정윤석 회장님이 주최하는 제주도 고급 리조트 워크숍에 초대받게 되었다. 회사 CEO인 최재혁 대표님과 그의 아내 박지연 이사님, 그리고 본부장 몇 분과 배우자들도 함께 간다는 일정이었다. 수진이도 고객 담당자 자격으로 함께 초청되었고 난 아마 IT 관련 업무 지원차 따라가는 것 같았다. 공짜면 감사히 받는 거지 뭐.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대표님은 그 회장님이 자산 규모가 엄청난 인물이라며 이번 기회가 우리 회사의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금요일 아침 비행기로 출발해 월요일에 돌아오는 3박 4일 일정이었고 모든 경비는 리조트 측에서 제공한다고 했다. 퇴근길에 이 얘기를 수진에게 하자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눈치였다. 몇 달 전부터 그 고객과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이라며 제주 워크숍을 정말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난 그녀에게 리조트에 대해 더 물었지만 딱히 아는 게 많지는 않아 보였다. 대신 그 회장님에 대해선 꽤 상세히 말했다.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이고 말쑥하고 자신감 넘치며 대기업 자산을 물려받은 인물이라고 했다. 성격은 다소 고압적이지만 묘하게 끌리는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속으로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싶었지만 일단은 말을 아끼기로 했다. 2주 뒤 금요일 아침 우리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전세기로 탑승했다. 내심 기대는 안 했는데 막상 리조트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리조트는 제주의 바다를 따라 초승달 모양으로 펼쳐져 있었고 하얀 백사장 너머로 고급스러운 건물들이 숨어 있었다. 거대한 정원과 프라이빗 수영장 그리고 산책로까지 갖춘 그곳은 거의 5성급 호텔 수준이었다. 수지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이들도 모두 얼굴에 흥분이 가득했다. 객실을 배정받고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회장님과의 점심자리로 향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의 식사, 그 순간은 평온해 보였다. 처음엔 그를 미워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윤석 회장님은 겉보기엔 제법 합리적이고 점잖은 인물처럼 보였다. 수진이는 그의 외모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딱히 잘생긴 건 아니야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배우 장동건을 닮은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는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곳을 편히 즐기라고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 온다른 새 커플과도 인사를 나눴고 그곳에서 인상적인 여성을 한 명 만났다. 서하윤이라는 이름의 긴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었는데 처음엔 회장님의 동반 게스트인가 싶었다. 직원들을 제외하면 소개되지 않은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뒤에서 조용히 서성이고 있었다. 분위기상 보안요원처럼 보였고 나는 문득 회장님이 대체 어떤 적을 두고 있길래 이런 프라이빗 리조트에서도 경호가 필요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윤석 회장님은 수진이와 오랜 친구인 듯 친근하게 인사했고 그녀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다가갔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수진과 몇몇은 자연스레 따르는 듯했다. 아마도 그가 워낙 후한 접대를 하는 VIP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었을 것이다. 그날 오후는 스노클링, 카약, 그리고 잔잔한 바다에서의 여유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음료와 음식은 끊임없이 제공되었고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낯설 정도였다. 저녁이 되자 모든 팀원들이 모인 만찬이 열렸다. 분위기는 편안했고 자연스럽게 소그룹으로 나눠 대화가 오갔다. 그때 하윤 씨가 우리에게 다가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매너가 좋았고 영국에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유한 집안 출신처럼 보였지만 말투에는 허세 없이 따뜻함이 느껴졌다. 난 속으로 혹시 모델일까? 아니면 그냥 일 안 해도 되는 사람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내게 유쾌하게 장난 섞인 말투로 다가왔다. 심지어 수진이 옆에서도 꽤나 다정하게 굴었는데 나는 예의 바르게 웃으며 거리를 두었다. 그저 친절함의 표현일 거라며 넘기기로 했다. 육아에서 벗어나 여유롭고 아무 방해 없는 완벽한 리조트. 이 모든 조건은 둘만의 로맨틱한 밤을 위한 최고의 환경이었다. 그리고 그 밤 수지는 유난히 다정했다. 그녀는 내게 사랑한다고 여러 번 고백했고 우리는 오랜만에 뜨거운 시간을 나눴다. 순간 이게 요즘 유행하는 연애의 섬인가 싶을 정도로 완벽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다시 그런 밤을 기대했지만 수지는 불이 나게 샤워를 마치고 아침 식사 준비를 서둘렀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따라갔고 그녀는 이미 최 대표님과 윤석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셋의 얼굴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혹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다가가자 대화는 갑작스레 멈췄고 우리는 가볍게 요기를 한 뒤 다시 수영장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주의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고 분위기는 다시 평화로웠다. 토요일 저녁 우리는 외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날 수지는 이전과는 달리 훨씬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나왔다. 붉은 세틴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까지. 나는 잠시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식사가 끝난 후 윤석 회장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민수 씨, 잠깐 시간 좀 괜찮으실까요? 우리는 수락했고 그를 따라 리조트 사무 공간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따라온 김상우 경호원도 말없이 함께 입장했다. 윤석 회장님은 등받이가 높은 가죽 소파에 앉았고 나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그 사이 수진이는 나와 약간 거리를 두고 앉았다. 잠시의 정적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민수 씨, 개인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하고는 머릿속이 하얘진 채 기계처럼 대답했다. 속으로는 무슨 소린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윤석 회장님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을 이었다. 이수진 씨와 지난 몇 달간 함께 일하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호흡도 잘 맞고 신뢰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마치 내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지만 나는 아직 그 말의 방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남은 시간 동안 수진 씨를 제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물론 민수 씨가 함께 할 시간을 뺏게 되는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은 하겠습니다. 1억 원 정도 민수 씨 부부 공동 계좌로 송금해 드릴 생각입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개그인가 싶어서 나도 장단을 맞춰 농담을 던졌다. 아니, 회장님, 너무 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웃지 않았다. 회장님의 표정은 진지했다.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격 협상도 가능한 법입니다. 그리고 하윤 씨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녀 혼자 남게 되니 민수 씨가 함께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수진이를 돌아봤다. 그녀는 웃지도 않았고 그저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장난이 아니에요. 민수 씨.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석 회장님이 나에게 먼저 제안하셨고 우리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분명 이 상황을 예상했고 어쩌면 이미 결정한 듯 보였다. 나는 회장님을 노려봤다. 어떻게든 멱살을 잡아야 하나 싶었는데 어느새 옆에 경호원 김상우가 다가와 있었다. 순간 몸이 굳었다. 그의 발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어느새 내 옆에 서 있었다. 윤석 회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다. 걱정 마세요.
수진 씨는 이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큰 돈도 손에 들어오죠. 나는 다시 수진을 바라봤다. 그 말에 수진은 순간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뇌를 굴리려 했지만 점점 숨이 가빠왔다. 가슴이 조여왔고 머릿속은 복잡했다. 다시 경호원을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이미 경계 모드였다. 내 손짓 하나에도 반응할 태세였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그 잘난 회장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이름이 뭐지? 예비역이겠지. 생김새가 딱 군인인데. 그가 단정히 대답했다. 김상우입니다. 선생님,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인간한테 주먹을 날리면 당신 맨손으로 나 제압할 수 있겠군? 그는 미소를 지었다. 필요하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안 하시게끔 도와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나는 윤석 회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경호원 데려오길 잘했네요. 안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났을 뻔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민수 씨,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 순간 수진이 다시 조용히 말했다. 민수 씨 그냥 이틀만이에요. 그 돈이면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말 그대로 무너졌다. 그녀는 이 모든 걸 계획했고 원했던 거였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그 제안 그 돈 얘기는 내가 이미 결정하고 난 뒤에 나온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서하윤 씨도 혹시 그걸 위해 섭외된 건가? 그녀도 같은 목적으로? 윤석 회장님이 담담히 말했다. 하윤 씨는 제 오랜 친구입니다. 그리고 부유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고급 계약만 수락하는 파트너입니다. 민수 씨도 특별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 믿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은 결국 둘 다 돈을 받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란 소리잖아요. 수지는 또다시 움찔했지만 여전히 변명은 없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회장님, 그 잘 포장된 돈 그냥 어디 좋은 데나 넣어두시죠. 그때 수진이 처음으로 본심을 드러냈다. 이건 내 몸이고 내 선택이야. 그냥 하룻밤이고 우리 둘 다 다른 사람과의 경험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 윤석 회장님과 나는 잘 맞지만 그게 전부야. 우리 사랑엔 아무런 영향도 없어. 그 말들이 하나씩 가슴에 꽂혔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달라. 난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배신이야. 내가 널 다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한 번 이럴 수 있다면 두 번도 가능한 거잖아. 수지는 빠르게 반박했다. 오버하지 마. 난 이걸 너한테 솔직히 말했어.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숨긴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건 무조건 일어날 일이야. 난 그렇게 하고 다시 너에게 돌아올 거야. 사랑한다면 이 한 번만 날 이해해줘. 애들 핑계대지 마. 내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다. 우린 돈 없어도 살아. 그리고 착각하지 마. 너 이 일 겪고 나면 다시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하지 마. 지금 너의 정직함은 일방적인 거래야. 진짜 정직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함께 결정하는 거라고. 근데 너는 그 사람하고만 의논했지. 나는 침묵을 지키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쐐기를 박았다. 결국 하고 싶었던 거잖아. 돈은 그냥 핑계고 하윤 씨는 나 설득하려고 끼워 넣은 거래였을 뿐이지. 그래, 잘 계산했어. 그치만 미안. 난 돈 있어도 반대야.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 하고 싶어. 새롭고 다른 걸 느껴보고 싶고. 솔직히 윤석 회장님에게 끌려. 하지만 이게 우리를 망가뜨릴 이유는 아니야. 그게 더 나아? 내가 원해서 택한 선택이 이런 식이야? 아예 드레스까지 차려입고 준비 다 된 거잖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가운 말투로 내뱉었다. 괜히 거절하지 마. 후회할 일 생길 수도 있어. 무슨 뜻이야? 너 이혼 가겠다고 난리치면 집도 애들도 다 잃을 수 있어. 직장도 어떻게 될지 몰라. 굳이 이럴 필요 없어. 그냥 받아들여. 훨씬 쉬워질 거야. 그리고는 마지막처럼 말하며 돌아섰다. 내일 봐. 잊지 마. 난 너만 사랑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숨이 막히는 느낌에 가슴이 조여왔고 더 있었다가는 폭발할 것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수진이 내 이름을 부르며 따라오려 했지만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걸었다.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나를 껴안았다. 서하윤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나는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대신 받는 상 같은 존재일까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 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걸음을 옮겼고 결국 리조트 마당 중간쯤에 도착했다. 하지만 심장이 점점 빨라지고 몸이 이상해졌다. 숨이 가빠졌고 다리가 풀리는 듯했다. 그때 누군가 뒤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잠깐 혹시 수진일까 기대했지만 아니었다. 김상우였다. 그냥 가세요. 제발 가고 싶죠. 정말요. 하지만 혹시라도 선생님이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그건 좀 곤란해서요. 무슨 짓을 해요? 내가 무슨 수가 있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말없이 지시에 따랐다. 정말 기운이 빠져서 싸울 기력도 없었다. 한참이 지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분밖에 안 되었을 것이다. 호흡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옆에 앉아있는 상우가 눈에 들어왔다. 고맙습니다. 방금 공황이었나? 뭔진 모르겠지만 멘붕이 온 것 같아요. 그는 담담히 말했다. 아까는 얼굴이 하얗더니 지금은 좀 핑크색이 돌아왔네요. 나는 힘없이 웃었다. 그런데 상우씨, 진심으로 묻는데 여기서 도망칠 방법 없을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배도 없고 비행기 파일럿도 다음 일정으로 떠났습니다. 무전기로 구조 요청은 가능하겠지만 아내의 외도는 긴급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불륜 맞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그 사람은 지금도 아무 문제 없다고 믿고 있는데 나도 점점 내가 예민한 건가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회장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그것도 못하겠고 그건 죄송합니다. 솔직히 나도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이런 일 터지면 다시는 일 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용한 침묵이 흐르고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생각 좀 하세요. 어떻게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지금 당장 결단 내릴 필요 없습니다. 월요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군대 있을 때 배운 말이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침묵하고 티내지 마라. 문제는요. 지금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쪽은 이미 다 계획해놨고 난 이틀 동안 감시당하며 고통받아야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다. 월요일 새벽 물류 배가 한 척 올 겁니다. 그 배 타고 나가면 돼요. 아무도 막을 순 없어요. 심지어 나도요. 감금죄로 몰리긴 싫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번 계약 점점 기분 나빠지고 있어요. 나도 함께 타줄 수 있어요. 그 말 들으니까 살짝 숨통이 트이네요. 당장 할 건 없고 일단 내일을 견뎌야겠죠. 그럼 아침에 산책이라도 함께 할까요? 섬 한 바퀴 돌면 머리도 맑아질 테고 게다가 하윤 씨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괜찮은 분 같던데요. 이젠 잃을 것도 없잖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건가요? 바닷가에 있는 오두막도 괜찮은데 혼자 있고 싶다면 아니요. 지금 방은 비었을 거예요. 그냥 그리로 돌아갈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녀가 마음을 바꿀지도. 당연히 그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놀랍게도 나는 잠이 들었다. 지쳐서였던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모두와 마주치지 않길 바라며 상우와의 산책만 생각했다. 하지만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침묵이 흘렀고 시선들이 잠시 나를 향했다. 나는 괜히 눈을 피하며 과일 몇 개를 들고 자리에 앉았다. 이내 다시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괜찮을 거야. 별일 아냐. 어차피 다시 돌아와. 의미심장한 말들이 귀에 들어왔다. 그때 오연씨 이사와 그의 아내가 다가왔다. 우린 모두 겪어봤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과도 그런 식이고 끝나면 잊고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후하게 베풉니다. 그 말이 끝나자
그의 안에 목덜미가 붉게 물들었다. 그 순간 정윤석 회장과 수진이 나란히 들어왔다. 그녀는 말 그대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만약 표현을 해야 한다면 행복해 보인다는 말이 맞았을 거다. 물론 나를 보기 전까지는 내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녀는 그 자식의 손을 놓고 나에게 다가와 입맞춤이나 포옹을 하려 했다. 나는 그녀를 팔로 밀어내며 주변을 둘러봤다.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이번 주말의 모든 상황은 이미 모두 알고 있었던 일이었다. 나만 몰랐던 거였다. 진심으로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나는 식당을 빠져나갔다. 수진이 뒤따라오며 말했다. 민수 씨, 제발 같이 있어줘요. 다 같이 이야기 나누고 오늘 하루도 좋게 보내자고요. 주변을 돌아보니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기대에 찬 눈빛, 그리고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도 있었다. 아니,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 자식이 너한테 돈 냈잖아. 그럼 그는 이제 너랑 같이 있으면 돼. 그 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할 말이 있어. 식당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눈치 보며 바라보았다. 최 대표님, 박 이사님, 솔직히 두 분이 함께 한다고 해선 믿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설마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네요. 다 알고 계셨고 묵인했죠. 그 사람의 이런 행동을 용인하고 심지어 옆에서 응원까지 한 것처럼 보여요. 식당 안 사람들의 자세가 하나둘 흐트러졌다. 이건 그들의 예상 시나리오에 없던 장면이었다. 전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날 환영하고 편하게 대해주면서 뒤에서는 이 모든 걸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나는 정윤석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당신, 회장님,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조작입니다. 내 결혼을 망치고 우리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겠다는 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에요. 내 아이들을 건드리는 건 절대 용서 못합니다. 수진이 발끈하며 끼어들었다. 오버하지 마. 그냥 하룻밤이었고 그게 전부야. 우리 사이엔 아무 문제 없어. 난 여전히 당신을. 나는 그녀 말을 끊었다. 이게 바로 방어의 첫 단계인가 보네.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시작하는 거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지금쯤이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예측했겠지. 계획 A는 뭐야? 내가 이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여기에서 며칠 지내면서 그 모든 걸 정상적인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 그리고 너랑 내 친구들,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무슨 유의처럼 여겼겠지.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미 너희는 내 반응을 예상해서 플랜 A를 시작했어. 오버하지 마. 무례하지 마. 애처럼 굴지 마. 그럼 나는 뭐 해야 해? 이해해 줘야지. 어른이 되어야지. 그런 거지. 결국은 내 자존심, 내 자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겠지. 너는 이게 효과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건 무뎌지게 만들기 단계니까. 그래서 플랜 B는 뭐냐면 주말 끝나고 나면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이는 거지. 넌 그 인간이랑 잠자리를 가질 거고 아마 새로운 경험도 해보겠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 관계가 더 좋아졌어라는 논리를 가져올 거야. 나는 씁쓸히 웃었다. 혹시 내가 넘어가게 하려고 유혹하는 시나리오도 있었겠지. 잃은 걸 너무 오래 느끼게 하면 안 되니까라며. 귀여운 척, 애틋한 척하면서 말이야. 그 말에 수지는 순간 정윤석을 힐끔 바라봤다. 명중한 듯했다. 그리고 그 돈도 있지. 그 남자가 제안한 돈으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맞다. 수진 씨의 몸값으로 받은 돈으로 아이들과 디즈니랜드에 가는 거지. 미키 마우스 만나러. 이 말을 하자 몇몇 사람들의 표정이 굳었다. 가식적인 미소가 슬며시 지워졌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다투기라도 하면 플랜 C를 꺼내겠지. 어젯밤 이미 그 씨앗 뿌렸잖아. 내가 날 사랑한다면 이걸 허락해줘야 해. 15년 동안 내가 널 믿고 살아왔고 너는 좋은 아내였어. 단 하룻밤이라고 말하지. 그래, 그런 말은 내 마음을 흔들 수 있어. 하지만 난 뭘 받았지? 돌아오는 건 무시와 조롱뿐이었어. 너는 내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걸 알면서 날 완전히 무시했어. 그러니까 이 계획은 실패야. 지금 너 약간은 당황했지? 조금만 쉽게 두자.
조금만 기다리자. 이게 바로 플랜 D야. 내가 술에 취해 어딘가에서 쓰러진 채 혼자 울고 있을 때쯤 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겠지. 이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어. 미안해. 정말 널 사랑해. 제발 용서해줘.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럴 가능성도 잠깐은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그 인간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복해 보였던 모습, 그건 진심이었지. 거기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어. 오직 경멸과 날 깔아뭉개려는 의도만 있었지. 그러니까 플랜 D도 소용없어. 이제 마지막. 플랜 E, 협박이 시작되는 단계야. 너는 이렇게 말하겠지. 돈은 전부 내가 가져갈 거야. 집도 내 거야. 아이들도 내가 데려갈 거야. 너는 직장도 잃게 될 수도 있어. 회장님이 최고 변호사 붙여줄 거야. 너는 빈털터리에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나는 조용히 정윤석을 바라봤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아, 보니까 회장님은 아이들까지 함께하는 건 좀 꺼리는 모양이네. 그런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는 그림, 거기까진 아닌가 봐? 그때서야 수진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렇게까지 큰일 아니야. 그냥 우리 잠깐 생각할 시간 갖자. 나는 단호히 끊었다. 그게 플랜 A야, 수진아. 이미 끝났다고. 이미 다 겪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다들 시간 낭비하지 말자. 어젯밤 나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했고 결론을 내렸어. 이혼이 답이야. 그게 우리 모두,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더 나은 선택이야. 이건 차라리 건강한 선택이야. 불행한 집안에서 살아가는 것보단 100배 나아.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이런 꼴을 당하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 넌 모르겠지만 난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 내가 아이들을 못 보게 막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도 알잖아. 난 좋은 아버지고 그건 애들에게도 좋아. 그리고 애들도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컸어. 내 가족이든 친구든 내가 뭘 했는지 알게 되면 누가 널 지지할 수 있을까? 나는 돈엔 관심 없어. 항상 중요한 건 너였어. 그 순간 식당 안은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고요해졌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눈은 휘둥그레졌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조언 더 있으신 분? 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아, 없군요. 잠시 뜸을 들이다 마지막으로 던졌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최 대표님. 나는 대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그 직장 그냥 엉덩이에나 꽂아두세요. 그리고 해고 소송에서 뵙죠. 제 아내를 고객 유치 조건으로 둔다는 게 회사 방침이면 이건 뭐 참. 나는 그대로 식당을 나왔다. 주변은 숨조차 죽은 분위기였다. 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김상우가 늘 그렇듯 조용히 따라 나섰다. 문을 나서자 그는 툭 웃으며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계획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아쉽게도 그 조언은 못 지킨 것 같네요. 상우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남으신 거죠. 군인이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자, 갑시다. 그는 배낭을 둘러매고 제주 해안을 따라 여유롭게 걷기 시작했다. 약 1km쯤 걷자 나는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고 문득 이 선택이 맞았나 싶기도 했다. 그때 상우가 앞에서 외쳤다. 몸이 아픈 건 정신 아픔을 잠시 잊게 해줘요. 화끈거리는 다리와 타들어가는 폐가 그 말에 동의하는 듯했다. 바다는 아름다웠고 상우는 좋은 동행이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묻다가도 영국 군 시절에 겪은 웃긴 일화들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북쪽 해안을 따라 몇 시간 동안 섬을 돌았고 중앙 고지대로 올라갔다. 정상에 도착하자 상우는 말했다. 이제는 내리막이니까 조깅으로 돌아가죠. 나는 겨우 버티며 따라갔고 그가 속도를 맞춰주는 건지 놀리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 점심쯤 리조트에 돌아왔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오늘 전까지는 내가 운동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여유롭게 숨을 고르며 웃었다. 꽤 괜찮은 체력이에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군대에서 체력 훈련 교관이었으니까요. 나는 탈진한 몸으로 방으로 들어왔다. 수지는 없었다. 순간 그녀가 지금도 추가 수당을 벌고 있는 건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샤워를 마치고 배가 고파 식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또다시 마주친 건 정윤석과 수진이었다. 상우도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멀쩡할 수 있는지 그게 더 신기했다. 그때 정윤석이 특유의 가벼운 어조로 말을 꺼냈다. 민수 씨, 내 친구. 우리 시작부터 좀 꼬였던 것 같아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관계에서 이런 문제를 겪어본 적은 없어요. 당신의 결혼을 위태롭게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늦었어요. 당신은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늘 밤 수진 씨와의 시간을 요청했던 건 철회하겠습니다. 대신 보상을 좀 더 올리고 싶어요. 그는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열어보니 2억 5천만 원짜리 수표가 나왔다. 나는 천천히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울먹이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 순간만큼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꽤 잘했나 보네. 수진아. 수진의 눈이 번뜩이며 노려봤다. 그게 요점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끔찍한 실수를 했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던 거야. 그녀는 덧붙였다. 회장님은 신사였고 당신의 반응을 정말 걱정하셨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다. 이런 게 이상적인 신사라는 거야? 잠자리 끝나고 고맙다고 인사라도 했나? 농담할 필요 없어. 민수 씨. 그냥 잘못된 판단이었어. 우린 당신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 우리 둘에겐 단 한 번뿐인 특별한 경험이었어. 수진이는 아이들과 당신을 위해 희생한 거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희생? 정말 그렇게 믿어요? 당신은 내가 명확히 반대한다는 걸 알고도 그냥 강행했죠. 즐길 만큼 다 즐기고 나서야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그게 당신들의 계산이었잖아요. 나는 수표를 조용히 찢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지금 내가 한 행동으로 널 매춘부로 만드는 건 막아줬어. 분류는 이미 했지만 적어도 돈은 받지 않았잖아. 그건 이번엔 내가 구해준 거야. 수지는 곧장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천천히 정윤석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왜 이러는 거죠? 통제욕인가요? 아니면 남의 아내를 차지하면서 느끼는 쾌감인가요? 어느 쪽이든 당신은 참으로 불쌍한 인간이에요. 올해 48이라면서요? 아이처럼 남의 장난감을 훔쳐대며 내 거야 라고 소리치는 수준이네요. 진짜 의미 있는 일엔 관심도 없나 보죠? 그는 허세 섞인 미소로 대답했다. 저는 국제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수백만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할 일 많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에 당신 회사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기업은 상속받은 거고 당신이 CEO가 된 이후 매출은 꾸준히 하락세예요. 기부요? 자선 파티에서 와인 마시는 거 말고 당신 손으로 직접 도운 적 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자기 손으로 누군가를 도왔는지 기억이나 나요? 당신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의 감정, 가정을 장난감처럼 다뤘죠. 이번 주말 계획만 봐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걸 즐겼던 거잖아요. 남을 굴욕시키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 나는 수진을 잠시 바라봤다. 수진아, 미안하지만 회장님이 널 원했던 건 아니야. 그는 그냥 이사회 임원들 아내의 전부와 잤고 넌 그중 하나일 뿐이야. 나는 다시 회장님에게 말했다. 이제는 좀 어른이 돼 보세요. 누군가와 진짜 관계를 맺어보세요. 돈을 좋은 데 쓰고 이제 그만 좀 쓰레기 같은 짓은 멈추시죠. 처음으로 그는 말문이 막힌 듯 고개를 살짝 떨구고 눈을 피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김상우를 향해 돌아봤다. 상우 씨, 이 인간 좀 내 눈앞에서 치워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사고 칠지도 몰라요. 그 순간 상우가 살짝 웃는 표정을 숨기며 정윤석을 향해 말했다. 이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장님. 더 늦기 전에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자리를 뜬 후 나는 간단한 스낵을 집어들고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해변 쪽으로 내려갔다. 혼자라고 생각하며 백사장을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 해먹에 누워 책을 읽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서하윤이었다. 전날 밤에도 아름다웠지만 그녀가 나를 보며 미소 짓는 순간은 말 그대로 눈부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꺼냈다. 어젯밤 미안했어요.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전
당신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알았더라면 절대 다가가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의 반응은 정말 이해돼요.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에 하신 말씀들 정말 감명 깊었어요.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당신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수진 씨는 눈물을 쏟았고 그정 회장님은 지금껏 본 적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창피하더라고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덧붙였다. 아, 이런 말, 이런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거겠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이 상황이 헛소리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다행이에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 회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요. 거절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도덕 같은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혹시 또 돈 제안했어요? 네, 제가 내려오기 직전에. 진짜 바보죠.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사람은 돈만 많으면 뭐든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번엔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비즈니스에서도 인생에서도. 나는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어 갔다. 하윤과의 대화는 의외로 편했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그녀의 태도는 진심이었다. 결혼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똑똑했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으며 수진이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게 놀랍다고 했다. 겉보기엔 행복한 부부였으니까. 열린 관계였어요? 하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예상치 못한 기습 같은 일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겉은 매력적이니까요. 하지만 그 강은 깊지 않아요. 겉만 반짝이는 사람이죠. 우리는 한참을 더 이야기했고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당신 정말 수진 씨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걸 겪고도 그 아침 식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당신이 여기에 함께 있었다는 게 그래도 조금은 이안이 돼요. 그녀는 다시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정말 방해가 될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오늘 밤만 견디면 되잖아요. 저녁 식사 시간. 내가 식당에 들어서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지는 더 이상 정 회장 옆에 앉지 않았다. 식사 자체는 평범했다. 나는 수진이 말을 걸려 했지만 전부 무시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갈래요? 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어요. 그녀는 당황했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하윤이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왔다. 우리는 조용히 해변가 오두막 쪽으로 걸어갔다. 원래 계획은 단순히 함께 나가서 수진에게 똑같이 돌려주자는 정도였지만 서하윤이 내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복잡했다. 우리가 입을 맞췄을 때 지난 24시간 동안 쌓였던 실망감과 상처가 조금은 사라지는 듯했다. 머릿속에선 옳고 그름, 도덕 같은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건 멀어졌다. 수지는 내가 좀 더 유연하길 바랐겠지. 그녀가 먼저 결혼 서약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하윤과 함께한 밤은 뜻밖에도 깊었다. 그녀의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다. 잔잔한 관능과 섬세하게 맞춰진 숨결,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완벽하게 흐르는 감각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세계를 매 순간 천천히 조용히 내게 풀어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의 방식에 능숙한 사람이었다. 놀라웠던 건 그 순간 나는 수진을 떠올리지 않았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수진과 정윤석이 함께한 장면이 내 마음속 모든 후회를 지웠다. 다음 날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그 후엔 늘 하던 비행 일정. 나는 아이들을 데려왔고 그 주말 동안 어떻게든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엄마랑 좀 다퉜지만 괜찮아질 거야. 나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둘러댔고 저녁을 제안하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수진이 무거운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집에 들어섰다. 엄마 왔다. 아이들이 뛰어 올라가며 외쳤다. 수진은 웃었다. 저녁 괜찮은 생각이네. 나도 잠깐 씻고 갈아입고? 아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내가 말했지.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나 혼자 데리고 나갈게.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윤석 회장을 처음 만났을 때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 옛날 영화 주인공 같은 느낌.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이었어. 근데 민수 씨 앞에선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더라. 처음엔 점심만 같이 먹었어. 그러다 저녁도 같이 먹고 자꾸 설레더라고. 나도 놀랐어. 식사 후 그가 입을 맞췄을 때 나는 순간 무너질 뻔했어. 그치만 그때까진 정말로 바람 피우기 싫었어. 그래서 그에게 말했다. 결혼 중이라고. 그랬더니 그는 말했어. 자신의 몇몇 관계는 열려 있었다고. 그리고 민수 씨도 가능할지도 모르지 않느냐고. 그가 돈 얘기를 꺼냈을 때 나는 그게 모든 걸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이번 주말을 계획하게 된 거야. 사실 처음에는 정말 잘 풀렸어. 당신과 함께한 첫날 너무 좋았거든. 진심으로 다 포기할까 했어. 그 순간만큼은. 하지만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민수 씨도 받아들일 거라 했고, 그러다 당신 반응을 봤을 때 난 정말 충격이었어. 몸이 안 좋아 보였고 그때 뛰어나가고 싶었는데 그가 괜찮다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말했어. 하윤이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당신이 거기 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순간 나도 너무 오래 기다린 끝에 그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그가 나를 안고 키스했을 때 나는 그 순간 이미 내 안에서 모든 게 무너졌어. 정윤석 회장님은 마치 유리로 된 상을 다루듯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 손길,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고 균형 잡혀 있었다.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그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무척이나 섬세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감정선에 꼭 맞게 움직였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감각이 휘몰아쳤고 나는 그 순간 스스로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내 온몸을 천천히 지나갈 때 나는 이미 정신이 아득해졌고 그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한순간 모든 후회와 도덕적 갈등이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은 유혹과 쾌악 그리고 도피였다. 나는 수진이 아닌 다른 나였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한밤중 문득 깨어났을 때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민수가 아님을 깨닫고 심장이 조여왔다. 지금 민수는 어디에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죄책감이 밀려왔고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가 다시 나를 안았고 나는 또다시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세면대 앞에서 이를 닦고 있을 때 그가 내 뒤에서 팔을 감쌌다. 우리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고 이번엔 내가 그 위에 올라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담긴 열망과 도취감. 나는 또다시 빠져들었고 그와 함께 마지막 절정으로 향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상상한 이상적인 밤과 너무도 흡사했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손을 당연히 맞잡았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 손을 놓지 않았고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그 무엇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내 입안에서 공기가 마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가 그렇게 폭발할 줄은 몰랐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그의 차가운 분노였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엔 절제된 분노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그는 논리적이었고 정확했다. 내가 몇 주 동안 준비해온 말들, 그 모든 정당화와 설명이 그 앞에서는 너무도 쉽게 무너졌다. 내가 말할 때마다 그는 단 몇 마디로 모든 걸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듣고 있던 나조차도 내 말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끝까지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무너졌다. 그가 돌아선 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을 수 없이 울어버렸다. 그때 정윤석 회장은 처음으로 당황한 듯 보였다. 정신을 수습하고 민수를 찾으려 했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 후 잭 대표와 회장님은 돈을 더 제안해서 모든 걸 되돌려보려 했다. 민수에게 다시 제안했을 때 그는 수표를 찢어버렸다.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정 회장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다. 그토록 압도적이고 확신에 찼던 남자였는데 그 순간 그는 그냥 작고 초라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는 말했었다. 결혼을 망치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계획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나는 더 이상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었다. 당황한 나는 감정의 폭발 속에서 이 섬에 조금 더 머무르며 즐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수진 씨, 제발 바보 같은 소리 좀 그만해요. 결혼을 조금이라도 살릴 기회가 있다면 그건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민수 씨는 마음을 쉽게 바꾸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침에 그가 했던 말들에 대해 솔직히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더군요. 그 말에 이어 잭은 정 회장에게도 말했다. 당신이 민수 씨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가 벌인 짓은 그럴 가치조차 없었어요. 그 장면은 나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수가 나타났을 때 나는 그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윤과 함께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무너졌다. 그를 따라가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하라고 등을 떠민 사람인데 그저 아무 일도 아니다. 우린 괜찮을 거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만 되풀이했던 며칠이었다. 분노, 배신감, 하지만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건 이 모든 일이 공공연히 계획되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래,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서로 한 번씩 바람피운 셈이라면 그게 오히려 균형이 맞는 것 아닐까?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민수가 없다는 사실은 나를 철저히 무너뜨렸다. 그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우리보다 먼저 섬을 떠났던 것이다. 나는 그 일 이후 민수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제야 서서히 실감이 밀려왔다. 그래도 돈이 있었잖아. 그런 금액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겠어. 이런 생각마저 하게 된 나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 눈물은 점점 거칠어졌고 흐느낌은 거의 발작처럼 터져 나왔다. 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나는 저녁 식사에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이들과의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끼리 가. 나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아이들이 나간 후 주저앉았다. 식사 자리에서 제외된 건 앞으로 펼쳐질 내 미래의 예고 같았다. 정신을 가다듬고 나서야 민수가 돌아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필사적으로 떠올려 보았다. 하지만 그가 했던 말과 같을 뿐이었다. 창피해서 엄마나 친구에게조차 상담을 요청할 수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우린 마주 앉았다. 그는 싱크대 앞에 기대 있었고 나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대로?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하겠지. 미루는 건 의미 없으니까. 나는 숨을 골랐다. 미안해, 민수 씨. 약속할게. 그건 단 한 번뿐이었어. 앞으로는 당신만의 사람이 될 거야. 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난 그 돈 때문이었어.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정말이야. 민수 씨, 난 우리를 위해 그랬던 거야. 나는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넌 너 자신을 위해 그랬어. 우린 괜찮았어. 돈도 큰 문제가 아니었고. 그런데 넌 기다렸다는 듯 그 인간 침대로 달려갔지. 멋진 저녁 식사랑 잠자리? 줄 서 있었겠지. 다들 재밌게 놀았잖아. 수진이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다. 당신은 반응이 과했어.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일이었어야 했나? 플랜 A는 그냥 건너뛰자, 수진아. 내 말투는 차가웠다. 다 알잖아. 헛소리라는 거.
이건 그저 실수가 아니야. 이건 계획된 배신이었고, 오만하고, 이기적이었고,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 그리고 지금은 그 모든 이유 때문에 너를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똑같이 했다는 거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그건 복수였어. 왜냐하면 넌 내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끝까지 못 봤거든. 넌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이건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되뇌고 있었어. 그게 날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전혀 몰랐지. 만약 내가 충실한 아내를 옆에 두고 있었다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아프길 바란다. 수진아. 진심으로. 그래야 내가 조금이나마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게다가 난 이걸 미리 계획한 적도 없고 모든 사람이 아는 가운데 나를 바보로 만들지도 않았어. 그래서 묻는다. 그 계획 얼마나 오래 준비했어? 그 사람과는 이번이 처음이었어?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진심 어린 질문임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이었어. 저녁을 같이 먹었고 그때 이미 알았지.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내가 관심 있는지. 그런 식으로. 그날 밤 결혼하고 처음으로 다른 남자에게 흥분을 느꼈어. 그의 자신감은 중독적이었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고 진짜 노력해서 참았어. 실제로 그날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 후 그가 이런 제안을 했지. 민수 씨에게 열린 관계를 제안해보라고. 당신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라고 했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보긴 했지만 당신은 단호했잖아. 그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가 그 제안을 생각해낸 거야. 난 솔직히 말해 그 돈이면 당신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주말이 다가올수록 불안했고 당신의 동의를 유도하려고. 그 아이디어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이미 난 이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었어. 당신이 완전히 동의하지 않더라도 결국엔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당신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모든 걸 박살내버렸고 그때부터 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그럴만했어? 수지는 긴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아니었어. 완전히 빠져 있었고 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어.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정말로.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아, 드디어 플랜 D야? 의도치 않은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날아다니던 내 모습은? 그건 그냥 연기였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하면 응, 좋았어.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달랐어. 새로웠고 짜릿했고 무언가 미지의 영역에 대한 매혹이 있었어. 그는 정말 경험이 많고 모든 걸 잘 아는 사람이야. 하지만 단 한 번뿐이었어. 그게 전부야. 제발 우릴 떠나지 마. 가정을 이렇게 끝내지 말아줘.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이야.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웃기지 않니? 수진아? 지금 내가 한 말이 정확히 내가 느낀 바야. 너는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전부 너의 선택이었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전부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사랑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수진아. 그 사랑은 전부가 아니었어. 내가 그 사람에게 준 마음이 아무리 작다 해도 그건 결국 내 사랑만으로는 널 붙잡을 수 없었다는 뜻이야. 난 널 믿었어. 그런 짓을 할 사람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와보니 나는 너를 정말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이젠 너를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는 건 더더욱. 수지는 놀란 듯 몸을 살짝 움찔하며 말했다. 그럴 순 없어. 당신은 날 사랑하잖아. 그건 나도 알아. 절대 당신을 잃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넌 항상 널 먼저 생각했지. 그 순간에도 아이들이나 나보다 내 감정, 내 충동, 내 만족이 우선이었어.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순간이 있어. 우리는 그 경계를 넘었어. 나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듣자. 수진아, 설령 우리가 계속 같이 산다 해도, 말 그대로 있자고 해도, 우리는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가졌던 신뢰와 배려는 내가 스스로 깨뜨린 거야. 예전에 우린 무엇보다 서로를 아꼈고 아이들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어. 상처 주는 일이 없었지. 하지만 이제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줬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난 아직도 널 사랑해. 정말 큰 실수를 했고 그걸 되돌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이혼이 전부일 순 없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럼 왜 날 위협했지? 왜 내 마음을 찢고 아이들까지 협박했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짓 안 해.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침묵했다.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다. 우린 아이들 이야기를 해야 해.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해. 아이들은 불안정한 집에서 자라는 것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안정된 사랑을 받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혼이 최선일 수도 있어. 양육권은 내가 가지는 걸 동의해. 하지만 날 아이들 삶에서 지우려 하지 마. 그건 너에게도 좋지 않아. 아이들은 내 말도 잘 들어. 넌 경계를 제대로 못 잡아. 그 말에 수지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이들은 당신이 필요해. 그들도 여전히 당신을 믿고 따르니까 그 애들이랑 여행도 계속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 절대 끊지 마.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의 말에 어떤 조작도 핑계도 느껴지지 않았다. 진짜였다. 조심해, 수진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제발 이번엔 나를 망가지게 하지 마. 플랜 D도 실패인가 보네. 그렇게 절절하게 후회하는 척하면서도 결국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날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솔직히 가끔은 너도 언젠가는 우리 관계를 끝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수진이 다급히 외쳤다. 변명 따윈 안 할게. 그저 그 순간 너무 이기적이었고 뭔가 더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어. 그렇게만 하면 당신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날 밤 왜 날 붙잡지 않았어? 나는 고개를 돌렸다. 숨이 막혔어. 더 있다간 진짜 무너질 것 같았거든. 그리고 그 순간엔 이미 다 무너졌다는 생각뿐이었어. 너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했고 그 순간 나는 이미 널 잃었다고 느꼈어. 우린 그날 밤 대화하면서 이미 끝났던 거야. 어쩌면 처음부터였을지도 몰라. 계획을 세우고 그와 대화하고 나 대신 그를 선택한 그 시점부터 그냥 보내준 게 모든 걸 끝내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었을 뿐이야. 돌아갈 수 없어. 그게 시작이자 끝이었어. 그렇게 우리의 결혼은 4일도 안 되어 무너졌다. 우리는 이혼했다. 상담도 받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수진이 설명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한편으론 아쉬웠다. 누군가 객관적인 전문가가 그녀에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가 하나 지킨 약속은 있었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반반 나눴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모든 건 엄마 잘못이야 라고 직접 말해줬다.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컸고 스스로 어느 집에서 지낼지도 결정할 수 있었다. 그 나이쯤 되면 부모는 그저 택시 기사 혹은 밥 사주는 사람 정도가 되기 마련이니까. 나는 아이들이 정말 대견하다고 생각한다. 이혼을 참 잘 이겨냈다. 아이들은 가끔 어른들보다 훨씬 강하다. 이혼 조건에 따라 수지는 아이들이 성인 될 때까지 집에 살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매도하거나 내 지분을 사야 했다. 나는 아이들이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니길 원했고 그 결정은 옳았다. 몇 년 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지는 결국 내 지분을 사들였고 그건 내 생애 최고의 투자였다. 어떻게 그걸 살 수 있었냐고? 결국 우리가 나눴지. 그리고
나 역시 더 이상 도덕적 우위에만 서 있을 수는 없었다. 뭐랄까. 나는 실용적인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결혼과 행복했던 삶의 대가로 그 돈은 아주 작아 보였다. 나는 회사를 그만뒀고 사직 합의금을 받았다. 공식적인 소송 없이 체면을 지켜주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내 웹디자인 회사를 차렸다. 수지는 몇 차례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었다. 그 선택이 옳았을까? 복잡했고 승자는 없었지만 처음 그들이 말했던 협박이나 파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잊거나 용서할 일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었다. 거울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